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죠. 자, 이 모의고사도 여러분 전반적으로 기본 이론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반드시 문제 풀기 전에 40분에 한번 쫙 풀어보세요. 40분에 40문제 풀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전략을 세우셔야 돼. 문제 봐가지고 이게 생각해야 되고 좀 복잡하다 하는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시고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대로 쭉 가셔야 돼. 시간 배분에 실패하게 되면 그쵸, 문제 한 15개 풀고 못 풀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부한 분들이 말이에요, 과락을 맞았다는 것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간 배분 잘못해서. 그래서 반드시 미리 꼭 풀어보세요. 40분에 얼마 몇 개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시간 배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요, 우리 문제 바로바로 풀고 지나갈게요. 아주 스피디하게 갈 거니까. 81번입니다. 대학교육의 사회적 기회비용, 기회비용 개념이죠. 등록금, 교재대금, 정부 지원, 그 대학생에게 주는 보조금, 그렇게 보겠죠. 그리고 고졸자로서 벌을 수 있는 임금 포기했죠. 기회비용에. 의료비는 포함이 안 되겠지. 왜? 대학 안 가도, 그렇죠, 몸이 아프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이게 아니고요. 82번, 요거 재밌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중점에서 탄력도 1이 되면 이쪽에선 1보다 크지. 작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수요량이 감소할수록 탄력도 값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뭐예요? 가격이 제일 높은 데를 찾아보면 되겠지. 이 점이 탄력도 가장 큽니다. 자, 83번. 요건 조세기착 정가의 문제인데 요거 중요해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때 공급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보통 경우는 세금 매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균형에서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자도 일부 부담하게 되죠. 조세 전가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조세 전가 불가능하죠. 그냥 세금 내라 하는 만큼 가격을 싸게 받게 되니까, 그렇죠? 공급자가 모두 부담이야.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가 다 부담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 이때는 자중 손실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때는 자중 손실 없죠. 왜? 이 전체가 수입이었다가 세금, 요만큼 세금 냈죠. 그 수입만 요만큼 줄게 되고 세금 매기니까 이때는 자중 손실은 없다. 자, 그 다음에 84번은 말이죠. 가중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구하라는 거죠. 사과, 한계 효용, 배, 가중된 한계 효용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대입해서 풀면 되는 아주 평이한 문제. 요거를 무차별 이론식으로 해서 요게 마지널 유틸리티 y x py px 뭐 요 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죠. 자, 가격 효과입니다. 자, 요건 우리가 알죠. 가격이 오를 때 어떤 X제 대체 효과. 상대 가격이 올라서 소비를 줄이고, 소득 효과는 오르게 되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서 정상제라면 소비가 줄고 열등제라면 소비가 증가하더라. 그랬을 때 열등제 요건데 만약에 기세제는 어떻게 되죠? 대체 효과보다 열등제, 이 소득 효과 더 크게 되면 기세제가 되는 것이죠. 자, 86번. 요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1회에서 여러 번 봤으니까 봅시다.
그치? AVC 곡선 위에 있는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 됐었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손해를 보지만 생산한다. 요 이상에서는 초과 이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자연 독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 독점 기업은 어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독점의 생성 원인인데, 규모 보수 증가, 평균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평균 비용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한계 비용은 요 밑에서 감소하겠죠. 이게 자연 독점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독점 규제할 때 한계 비용만큼만 받아라. 여기 할 수 있으면 참 바람직한데, 자연 독점 기업에게는 P 이꼴 MC, 너 MC만 받아봐. 그러면 어떻게 됐었죠? 평균 비용이 더 높아.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된다. 자연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평균 비용만 받아라. 그러면 이게 요거 MC고요. 평균 비용이다. 그러면 손해는 안 보겠지. 개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8번. 요거는 우리 모의고사 1회에서 오염 배출권이다. 배출권을 나눠주고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것인데, 그때 이거 기억나죠? 배출권의 가격의 범위는 매 입가격의 정화 비용과 매 각 기업의 정화 비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쵸? 매입 가격의 정화 비용이 더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100이고 뭐 50이고 30이다. 그러니까 배출권 사고 팔면 서로 이득이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이다. 배출권 가격은 정화 비용을 반영을 한다. 3번. 오염 배출권을 취득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출권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방출할 수 있고요. 배출권 하게 되면 뭐 세금 매기고 나가서 규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시장에서 해결되는 거니까 행정 비용이 줄게 되고 5번 시장을 통해서 해결된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면허권 관리에 따라서 공해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된다. 당국이 면허권 관리할 필요가 없죠. 왜? 지들끼리 배출권을 사고 팔게 되니까 시장에서 해결된단 말이에요. (89번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정보 경제학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정보 비대칭, 보험회사하고 보험가입자 사이에 비대칭이 생겨서 보험으로 해결 불가능하다. 보험회사 파산하게 된다, 그지? 도덕적 해이, 이거 알죠? 보험 가입한 다음에 고의성은 없이 사고 빈발. 얘는, 이건 나빠. 보험 사기죠. 사전에 마음 먹고 가입하고 가입한 다음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마구 부주의하는 거 발견할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 감추어진 행동의 문제고, 요거는 그렇죠.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이런 못된 마음 먹고 가입하는 것을 몰랐죠. 감추어진 특성, 속마음을 몰라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챙겨보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2번이에요. 사후 행동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지. 행동 관찰할 수 없어서 해이해진다. 요건 도덕적 해이의 문제죠. 다른 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90번 문제가요. 경제 성장률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을 말하죠. 그럼 문제 보세요. 2000년, 2011년 명목 GDP가 200에서 300으로 증가했고, 근데 디플레이터가 150이다. 물가로 따지면 1.5죠. 그러면 2011년 명목 GDP 300을 1.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그게 실질 GDP가 되는 200조가 나와. 그러면 증가율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계산 문제는 꼭 마무리해 주세요. 국제수지 흑자 한국은행 2억 원을 새로 발행을 했다. 그랬을 때, 자, 이거 문제 봐봐. 이게 통화 공급 함수죠. C 플러스 Z, C분의 1에 곱하기 H야. 그러면 본원 통화가 증가할 때 승수를 곱해야 되죠. 근데 지금 국제수지 흑자 본원 통화가 2억 원이 증가했단 말이야. 곱하기 통화 승수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면 다른 어떤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법정 지불 준비율만. 그러면 C 현금 통화 비율은 없고 Z로만 하면 되겠죠. 얘가 통화 승수야. Z가 지금 0.25 되니까 역수 넷. 그래서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번 문제가 요게 교환방정식에서 다뤄지는 주제죠. 아주 다뤄지는데 MV 통화량, 화폐 유통. 이거 실질소득에다 물가 곱했으니까 명목이고요. 실물 거래. 당연히 같겠죠. 실물 거래액과 유통액은 똑같다. 얘를 변화율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환방정식 아이디어가 씀씀이가 참 많죠. 변화율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자, 93번이요. 요거 ISLM 모형의 재정 통화 정책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케인즈와는 어떻다고? 투자 수요 탄력도 작고. 그래서 IS의 기울기가 크고 가파르고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크고 그래서 LM의 기울기는 작고 요거 크고 작고 통화론자는 반대 투자 수요 탄력도 커서 IS 기울기 작고 화폐 수요 탄력도가 작아서 LM의 기울기는 크고 이렇게 되죠. 그때 이 경우에는 재정정책 효과는 크고 통화정책 효과는 크지 않죠. 반대. 요거 작고 크고.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출제확률 100%다. 그쵸? 이렇게 두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동성 함정이야. 자, 유동성 함정은 보면요. ISLM으로 보면 어떻지? 어떤 제로금리, 이자율이 어떤 최저가 되는 수준에서 거의 제로가 되는 수준에서 변함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소득이 변화해도 이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LM이 수평선이죠. 현재 이자율 수준에서. IS는 우하향해.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정정책 또는 수요가 증가해서 IS가 오른쪽으로 가면 어때요? 국민소득이 승수배 증가하지만 통화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죠. 이자율이 그대로 변화. 그래서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유동성 함정 잘 보셔야 돼. 이자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는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일 때가 되겠죠. 자, 95번. 요거 우리가 잘 보셔야 돼.
자, 보세요. 세고전압파 이랬어요. 그러니까 AD, AS 모형으로 보게 되면 봐. AD 우하향인데요. 일반적 숏런 AS 통화론자 모형은 우상향해. 롱런 통화주의 장기 모형에서는 얘가 수직이야. 옆으로 갈게. 세고전압파 통화론자들의 제잡은 세고전압파인데 이분들은 숏런 AS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봐봐. 단기 우상향하는 이유는 뭐죠? 근로자들이 적응적 기대할 때 이래. 적응적 기대라는 것은 물가 변화할 때 정확히 예상 못하죠. 따라서 물가 변화할 때 임금이 비신축적 조정이 될 때. 장기는 적응적 기대에 따른 오류를 장기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정확히 예상하고 물가 변화할 때 임금이 완전 신축적 조정이 돼. 그 다음에 세고전압파 이분들은 단기에도 근로자들이 실제 물가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단기에도 수직이다 이거야. 이때 논리 구조가 뭐죠? 합리적 기대한다 이거야. 합리적 기대. 그러니까 과거 정보, 이거는 과거 정보만 가지고 예상하는데 과거 정보 및 미래 정보, 정부 정책까지 고려하게 되면 단기에도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차이가 뭘 가져올까? 수요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있죠. 단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요 증가했다. 확대 재정 정책, 통화 정책으로서도 물가만 오르고 자연 산출량 소득 불변이죠. 세고전압파는 단기에도 그렇죠. 확대 정책 써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하는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됐죠. 그래서 95번 내용 잘 보시고요.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96번이야. 우리 시험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동시에 요거 알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증가하는 것이 동시에 그건 못한 거 없어요. 그렇죠? AS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었지. 비용이 높아지고 아니면 농산물의 흉작이랄지 불리한 공급 충격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떨 때? 수요는 주어져 있을 때 불리한 충격에 의해서 AS가 왼쪽으로 갔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케인즈적인 수요 관리 정책으로는 해결 불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정책의 딜레마 그랬어. 정책의 딜레마. 해결할 수 없어. 확대 정책 쓰려면 물가가 폭등하고 긴축 소득이 대폭 증가하고 안 되죠. 그럼 근본 해결책이 뭐다?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얘가 다시 돌아와야만 해결되는. 자, 그 다음에 97번. 그쵸. 하여튼 제가 문제를 이렇게 뽑다 보니까 비교의 얘기를 많이 다루게 됐는데 한번 또 보시죠. 이거 뭐 반드시 출제될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념 중요한 얘기인데 A국과 B국 PY, PX 그럼 여기서는 PY가 반도체예요. PX가 쇠국이에요. 그런데 나눠본 건데 거기 데이터를 보면 요게 10분의 1이고 요게 20분의 1이 되는 거죠. 한 단위 생산의 노동 투입량이니까 요게 바로 비용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요걸 나누게 되면 어떻게 10분의 2니까 2가 되죠.
A국. A국이고, B국 보면 어때? PY 반도체 PX인데, 요거 챙겨보면 PY PX. 그쵸? 요게 10분의 1이고 8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분수 구해보면은 1.25가 된단 말이야. 얘가 작아. 그럼 B국이 어때? X, 쇠고기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싸. X의 비교의. A국은 이게 크니까 Y, 반도체 비교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무역하기 전에 이래. 근데 A국이 반도체 수출하게 되니까 반도체 가격 오르겠죠. 그래서 얘는 줄어들게 되고. B국은 X를 수출해. 수출할 가격이 올랐었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올라. 그럼 무역이 균형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 2와 1.5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 상대 가격을 잘 보셔야 돼. 그럼 거기에 걸맞는 답은 4번이죠. 1.5 사이 값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98번이요. 이 문제 잘 보자고. 수입관세를 인하했다. 그러면 자, 폐쇄경제에다가 자유무역을 했어요. 가격 내렸는데 관세를 매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근데 관세를 인하했다. 요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요거 어떻게 풀까요? 그렇죠. 관세를 인하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유무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요. 자, 여기 있었는데 관세 인하는 뭐다? 그렇죠. 자유무역했다. 상황을 이렇게 보면 돼. 관세 매기다가 자유무역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가격이 내리니까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감소. 그래서 경제적 잉여가 요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관세 매기는 거 요거 한번 하자고. 자유무역 했어요. 관세 매길 때, 자, 우리가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폐쇄경제, 자유무역. 그럼 요만큼 소비하고 요만큼 생산했으니까 요만큼이 수입했겠죠. 관세를 매기니까, 그렇죠. 가격이 오르겠지. 그래서 국내 소비자 소비가 줄고 국내 생산자 생산이 증가해서 수입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자유무역할 때보다는 개선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거 잉여 변화지. 자유무역할 때에 비해서 가격 오르고 소비량 줄었으니까 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잉여 줄어들었죠. 국내 생산자 가격 오르고 요만큼이 국내 생산자 잉여 증가했죠. 원래 관세라는 게 국내 생산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때 생산자 잉여 증가, 소비 감소. 그래서 요만큼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뭘 고려해야 돼? 세금이죠? 요게 관세 수입이 되잖아요. 수입 관세. 그래서 사라진 잉여의 크기는 양쪽의 삼각형 면적이다. 관세 부과할 때 잉여 변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관세 부과했다. 관세가 철폐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수입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9번 국제 수지 얘기야. 이게 이제 직접 환율로 분석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국제 수지 개념 보는 것이죠.
1번 유학생 증가는 뭐예요? 서비스 수입입니다. 유학은 여행에 되는,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은 어때? 서비스 수입이 되죠. 외국 학생이 오는 것은 외국 관광객 오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건 수출이 된단 말이야. 2번 소득수지, 서비스수지가 동시에 개선될 수 없다. 소득수지, 서비스수지. 그럼 국제수지를 보면 이렇잖아요. 경상수지가 있고 더해서 자본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 내용을 보면은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이 있고 소득수지가 있지. 요소소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나? 그렇지 않단 말이지. 플러스 될 수도 있고 같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얘가 이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수지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소득수지, 서비스가 동시에 개선될 수 없다.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3번 보실래요? 대외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그렇죠, 경상수지, 소득수지에 포함이 됐었죠. 소득수지야. 그 다음에 4번 해외 건설 수주, 건설 수출입니다. 5번 주식 배당 증가, 주식 배당은 역시 소득수지에 들어가. 그렇지?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주식 배당, 자본수지, 소득수지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래서요, 99번을 소득, 국제수지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이런 거 가지고서 한번 쭉 챙겨봐 주세요. 100번. 요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출제될 만한 국제수지 이론인데, 여긴 보게 되면 이렇죠. 국민소득, 해외경제 어쩌고저쩌고니까 요거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외환의 수요 공급이고요. 얘는 수입, 자본 유출의 합이고, 얘는 수출, 자본 유입의 합인데, 그래서 얘가 변화하면 쭉 변화했었잖아요. 앞에서 한 2개 봤었어. 근데 여기서는 뭐나 하면 국민소득이 변화할 때 해외 경기니까 외국의 소득이 되겠죠. 국내 이자율, 국내 물가, 외국 물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물가, 소득, 이자율의 변화죠. 그 상대적으로 볼 때 외국의 물가, 외국의 소득 수준, 외국의.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챙겨보세요. 자, 물가가 오르면 어디 영향을 줄까? 자, 오른다고 합시다. 물가 오르게 되면 우리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수출 감소합니다. 수입은 증가하겠죠.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환율이 내린단 말이에요. 소득 증가. 소득 증가는 여기 중에 어디 영향을 줄까? 수입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돼? 외환 수요 증가해서 환율이 올라. 자, 요거 환율이 물가 오를 때, 잠깐만요. 그림 잘못됐다. 새로 할게요. 자, 외환시장 수요 공급이고, 얘는 수출과 자본 유입이야. 수입과 자본 유출인데, 자, 아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물가 오르면 어떻다고요? 수출이 감소해. 그러니까 외환 공급이 줄게 되죠.
국내 물가가 오르게 되면 국산품이, 수입품이 싸게 되니까 수입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요. 물가 오르면 환율 오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죠. 외환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올라요. 이자율이 오르면, 자본 수지 중에서 증권 투자가 있죠. 우리나라 이자가 오르면 높은 수익을 따라서 외국에서 자본이 유입되겠지. 공급이 증가해서 환율이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정리해 주셔야 돼. 그리고 반대적으로 내릴 때, 그 다음에 외국에 이것이 변화하게 되면 대칭적으로 분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 일일이 다 분석해봐라. 자, 이건 여러분 몫이에요. 요거 제가 설명드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 주요 거시경제 변수 변화와 환율 변화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설에 내가 다 해놨어, 일일이. 한번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1번입니다. 아, 이거 재밌어요. 그렇죠? YJ하고 XJ 수요가 서로 역외관계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Y 가격이 오를 때 X 수요가 줄어든다? Z, X 수요. 얘는 증가해. Z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얘가 증가한다. 그럼 뭘까? 요거 눈에 보이죠? 대체제야. Z 오르니까 비싼 거 대신에 X 소비하겠다? 얘는. Y 값이 오르니까 Y 수요량 줄어서 Y도 덜 소비한다. 이게 보완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2번은 너무나 평이한 그런 문제인데, 시장의 수요 공급 변화죠. 소득이 증가했다. 정상제라면 수요 증가,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처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상제라고 놓고 풀 수밖에 없죠. 자, 보실래? 기술 진보는 뭐야? 요소 절약, 비용 감소죠. 공급 곡선 하방, 공급 증가가 된단 말이야. 거래량 증가죠. 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공급 곡선 비용이죠.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공급이 줄게 돼서 거래량 감소. 이게 답이네요. 자,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 생산자에게 보조금 주게 되면 그만큼 생산비가 낮아져서 공급 증가하겠죠. 증가. 대체재 가격이 오른다.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수요 변화지.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103번이 아주 소박하게 탄력도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요. 수요 가격 탄력도가 0.5고 소득 탄력도가 2다. 의미는 가격 1% 변화당 수요량이 0.5% 변화한다. 변화 방향은 물론 반대가 되고요. 소득 1% 증가할 때 수요가 2% 증가한다. 근데 재화 가격이 10% 올랐대. 소득도 10% 증가했다. 그러면 곱하면 되죠. 근데 이건 마이너스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줄어들 거고 얘는 20% 증가하겠죠. 그게 답은 뭐야? 15%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탄력도의 개념을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 104번이 사채 이자율과 전세 가격에 대한 통제. 요건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최고 가격제에 대한 이야기. 전세 가격 너무 비싸다. 사채 시장의 금리가 너무 비싸다. 최고. 요게 앞에서 했던 것이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105번. 이건 무차별 이론의 효용 극대화 문제죠.
자, 무차별 곡선 XY 소비할 때 예산선, 무차별 곡선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고요. 예산선의 기울기 X 상대 가격이죠. 이꼴될 때가 효용 극대화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2분의 1이래. 0.5. 한계 대체율이 1이야. 얘가 더 커. 그러면 경제적 의미로 보면 뭐죠? Y 수량으로 표시한 X 선호도가 더 크다? X 소비 기회비용이 작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X 선호도가 더 크니까 어떻게 될까? X 늘리고 Y 줄여야 되죠. 그림으로도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놓고 보시면 MRS가 더 크다. 무차별 곡선 기울기 더 크다.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X 늘리고 Y를 줄여야 되는 무차별 이론에서 효용 극대화. 106번 문제가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우리 균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독점입니다.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줬어. 그림 즉시 그려야 되죠. (500) 빼기 10의 Q야. 자, 여기 절편이 500이고 기울기가 10이니까 50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300이래. MC가 일정하게 주어졌네요. 그렇게 됐지. 근데 시험에 따라서 이제 총 비용 함수 뭐 얼마 주고 미분해서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똑같이 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독점일 때는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이 되죠. 얘가 직선일 때 MR은 기울기가 2배가 되죠. 요거 기억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비용 함수 주어서 MC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기선 수평으로 주어졌지만 MR 구할 수 있죠. 기울기 2배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윤극대화 조건 MR, MC니까 지금 MC가 300이야. 요걸 균형으로 풀면 거래량, 요걸 수요곡선에 대입해서 가격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07번이 이제 공공재, 공유재 뭐 이런 건데 이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화의 속성을 크게 보면 공공재하고 사적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공공재는 어때요? 비배제, 비경합. 동시 소비가 가능하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할 수 없다. 무임승차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어떻게 돼? 나 같이 소비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마을 공원. 내가 돈 안 내도 누가 나를 막을 수가 없어. 무임승차.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공재 생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 생산할 수 없죠. 사적재는 배제성, 경합성. 동시 소비할 수 없죠.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 못해. 배제. 공짜로 소비할 수가 없어. 근데 공유자원은 어때요? 요 중간 형태가 되겠죠. 공유재, 공유자원. 얘는 비배제성을 갖기는 해요. 너 소비하지 마.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경합성을 갖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해바다 고래, 그 원인인지 모르지만 확실히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동해바다 오징어가 다 사라졌죠. 명태가 다 사라졌어. 이렇게 놓고 보면 비배제. 누구나 와서 잡아갈 수 있단 말이야. 너무 많이. 그래서 자원이 고갈되는 거. 이게 공유재입니다.
자, 108번은 우리가 알죠. 역선택은 뭐죠? 사전에 마음 먹고 가입하고 사고를 지 스스로 내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감추어진 특성이다. 1번이죠. 중고차 모형. 불량 중고차 좋은 차처럼 팔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자원배분 비효율이 발생을 했죠. 다른 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갑시다. 109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함수식을 주고 뭐 이렇게 도출될 수도 있지만 핵심은 요거지. 한계 소비 성향이 3분의 2야. 300의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해. 그럼 그림 그려보면 이런 얘기죠, 지금. 요게 균형인데, 완전 경쟁이 여긴데요. 디플레이션 갭, 수요가 부족하지. 요게 지금 300만큼 부족하대. 그럼 여기가 소득이 되겠죠. 그럼 우리 관계 알고 있는 게 있죠. 디플레이션 갭 300만큼 증가하게 되면 곱하기 승수죠. 요만큼 소득이 증가할 수 있잖아. 요거. 그치? 그러면 요걸 구해보라는 얘기죠. 완전 고용 소득이 얼마일까? 그러면 300 곱하기 승수 3분의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900이 됩니다. 그렇죠? 복잡하게 보실 거 없죠? 그림 그려보면 딱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110번이야. 요것도 우리가 단순 모형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세금을 더 거두었어. 10. 요걸 그대로 정부 지출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3부면 정액세 모형이죠. 그럼 여태 기억나죠? 균형 재정 승수에 요게 1-2분의 1이 되고, 요거 1-2에 마이너스 C가 돼서 동시에 플러스 해보게 되면 1이 됐었지. 그래서 균형 재정 정책 승수는 1이야. 3부면 정액세 모형이야. 그렇다면 10 거두어서 10 지출했다. 국민소득은 얼마 증가해요? 10 증가하겠지. 그렇죠? 균형 재정 승수에 관한 답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111번이에요. 본원예금 100, 법정 지불 준비율 10%, 은행에 의한 대출 총액이 얼마냐? 야, 요거 우리가 알죠? 신용 창조, 예금 창조예요. 요거는 본원예금 S 곱하기 지불 준비율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럼 본원예금 하게 되면 지불 준비율만큼 남기고 대출, 다시 예금 대출, 그게 승수배만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본원예금이 지금 1000이고 법정 지불 준비율이 10%다. 0.1 되겠네요. 그럼 여기 10이 되겠죠? 보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112번은요. 요거 우리가 확대 통화정책 수단이죠. 하나씩 볼까?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 매입했다. 채권을 샀으니까 본원통화 증가. 정부의 중앙은행 차입 증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줘서 통화량 증가했겠지. 본원통화 증가했겠지. 법정 지준율 인하. 통화승수 증가. 그 다음에 국제수지 개선이 뭐예요? 우리 외환보유는 증가하고 본원통화가 증가했겠지. 그러나 5번 현금 예금 비율이 올랐다. 아,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통화승수가 이거잖아요. C 플러스 Z에 C분의 1 곱하기 본원통화인데 얘가 현금 통화 비율이 올랐다. 그렇죠? 증가하게 되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값이 작아지겠죠. 113번. 이것도 앞에 교환방정식 했던 똑같은 내용이네요. MV, PY에서 M 변화율, V 변화율, P 변화율, Y 변화율.
그렇죠? 요거 대입해서 푸시면 되고. 114번 이게 중요해.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이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잖아요. 기본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자, 단기 short long AS 이게 균형이 되잖아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총 수요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가 오르고 소득이 증가했죠. 어떨 때?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통화 시장에서 이자율이 내리든지. 그럼 이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확대 재정정책 수요 늘렸다. 확대 통화정책, 통화량 늘리게 되면 이자율이 내리죠. 그래서 확대 재정 통화정책 수요가 증가한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총 공급이야. 총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물가는 안정되면서 소득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어떨 때? 그렇죠. 노동 공급, 노동 시장으로 보게 되면 인구 증가할 때죠. 그 다음에 노동 시장이, 노동 수요가 VNP가 되잖아.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기술 진보가 되거나, 기술 진보가 되면 똑같은 노동 투입에서도 기술 진보, 생산이 증가, 총 공급이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공급 측면에서 예상 물가가 내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잦아들게 되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줄어들게 되지. 그러니까 높을 때에 비해서 임금이 내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측으로 간다. 그래서요, 총 공급 보셔야 돼. 답은 5번이지. 재정 통화 정책은 수요 변화 요인이야. 공급 영향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115번 요거 챙겨주세요. 아까 요거하고 같이 한번 봐봐. 새 고전압화 모형에서는 short run AS도 수직이다. 따라서 정부 개입에 의한 재정통화정책을 써봤자 물가만 오른다. 새 케인즈 악파. 우상향해. 그러니까 새 케인즈 악파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 오르지만 소득도 증가해. 그때 새 케인즈 악파 논리를 보자고. 자, 보세요. 이게 새 고전압파가 뭐지? 합리적 기대해서 물가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이거야. 새 케인즈안들은 어때요? 합리적 기대 개념을 받아들여. 오케이. 경제 주체들이 뭐 합리적이니까 모든 정보 고려해서 실제 물가를 정확하게 예상할 거다. But 그렇죠. 새 케인즈 악파에서 뭐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물가는 신축적이지 않고 현실의 임금은 신축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상향한다 이거지. 그래서 현실의 물가가 신축적이지 않다. 요거 보는 이론이 메뉴 코스트 가설, 메뉴 비용 가설. 그렇죠? 요거는 임금 계약 이론. 임금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로자가 예상하고 더 주셔. 그대로 딱딱 주냐 이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효율성 임금이라는 게 있었죠. 기업이 스스로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해. 그러니까 새 케인즈 쪽에서는 어때요? 합리적 기대에 근로자들이 한다 해도 현실의 물가와 임금은 비신축적이다.
그러면 우상향하게 되고 정부 개입이 효과를 갖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116번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봐요. 우리 이 계산 문제는 무지하게 많이 출제가 되지. 심지어 한 해에 2개씩도 막 나온다 그래. 이거말로 출제 확률이 200, 300%야. 그럼 거기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일일이 다 챙겨요. 여러분 대개 제 수업을 들었을 테니까 그 우리 문제집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7 비교의 문제가 또 다뤄지고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많이 봤죠? 요것도 PY, PX 나눠서 보면 되는데, 얼핏 보게 되면, X제 상대 가격이 나누면 0.5가 되죠? B국의 X제 상대 가격은 3분의 1이 되죠? 얘가 더 작아. 그러니까 B국은 X제 비교의, A국은 Y의 비교의를 갖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5번 보기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수출하게 되면 수출의 가격은 올랐지. 수입하게 되면 그 수출 가격은 내렸죠. 예, 이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놓고, 예. 그 다음에 118번 문제는 관세 계산 문제야. 그러면 전형적인 계산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수요 함수 주어져 있죠? 20만 우하향, 공급 함수 원점에서 우상향. 그러면 균형 계산해야 되죠? 근데 국제 가격이 8만 원이다. 여기가 되겠지? 이게 자유무역 할 때 균형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만큼 생산, 요만큼 수입했으니까 요만큼 소비하니까 수입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때 10,000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럼 어떻게 돼? 요게 9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요거 잉여 감소, 요게 관세 수입이 되죠. 요거를 챙겨달라. 자, 국제 수지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거. 수입 증가는 어때? 경상수지 악화. 해외 여행 증가는 수입 증가죠. 마찬가지야. 차관 이자 지불 증가는 경상수지, 소득수지에 기록이 됐죠. 소득수지 악화, 경상수지 악화. 차관 도입, 빌려온 건 어때요? 자본수지에 기록되지. 경상수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국내 취업 증가. 요건 소득수지, 경상수지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꼭 챙겨 주십시오. 자, 마지막 120. 변동화들, 환율 상승 요인. 그러면 이거 여러 번 나왔으니까 외환 수요 공급이고, 다시 한번 챙겨보면 요거 수입, 자본 유출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요거 수출, 자본 유입에 의해서 되죠. 그래 놓고 환율 상승했다. 그럼 뭘까? 수요가 증가하던가 아니면 공급이 감소하던가. 그럼 문제 제기된 거 요거 잘 할 수 있겠죠? 앞에서 해봤고요. 내가 해설해놨으니까 챙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2회차까지 제가 너무나 빠르게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쭉 망라해서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더 이상 범위 확대시키지 마세요. 처음 얘기했을 때 계산 문제 풀겠다고 더 연습하러 지금 시간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요건 기본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면 우리 절대로
가락이나 60점 이하 점수를 받지 않는다 이거지. 우리의 전략은 지금 이래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거 한번 정리해서, 그렇죠? 득점해서 1차 시험을 통과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난이도 높은 문제 이런 거 다 배제했고요. 이렇게 정리된 것이니까 마지막 한번 편안하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러분 올해 너무 고생하셨죠. 우리 이론, 문제풀이, 또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과목 충실히 하시고요. 경제학에서 여러분들 되게 경제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몰두해서 그렇죠.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올해 40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인강으로 모의고사 신청하셔서 듣는다 하게 되면 각 시간을 40분 정확하게 옆에 스마트폰 다 꺼놓고 그렇죠? 이렇게 풀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올해도 합격입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